엔비디아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는 막대한 자본 지출이 요구됩니다. 자금 조달이 반드시 필요하죠.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GPU 설비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코어위브와 같은 GPU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그 컴퓨팅 파워를 대여해주는 이러한 신흥 클라우드 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GPU를 구하기 위해 조 단위의 매입 대금이 필요하지만 자체 자본이 부족해 대규모 대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의 자체 신용만으로는 자금을 대여해주기 어렵습니다. 대출 금액이 큰데다가 업력이 짧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은 한 가지 핵심 조건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가. 즉, 대출받아 살 이 GPU 누가 쓸 거냐는 거죠. 이 조건에 대한 해답으로 활용된 것이 바로 메타와 같은 최고 투자 등급을 가진 대기업들과의 장기 사용 계약입니다. 즉, 이들 빅테크가 이 GPU 사용에 대한 장기 계약을 맺어 주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대출이 승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은행은 네오 클라우드 기업이나 GPU 장비 자체의 가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인 빅테크 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을 대여해 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대차 대조표 역시 무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들이 공급해줄 수 있는 한도가 소진되어서 이 신규 장기 계약이 중단되는 순간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을 향한 대출 창구 역시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병목 현상은 엔비디아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죠. 아무리 고성능의 칩을 생산하더라도 최종 수요처가 구매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매출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게다가 이는 엔비디아에게 단순한 매출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현재는 AI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는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기업의 칩이 생태계의 표준 인프라로 자리 잡느냐가 향후 10년 이상의 시장 주도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현재도 추론에는 구글의 TPU와 같은 타 가속기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판매 경로가 제한되는 것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러한 수요 병목을 돌파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GPU를 상업용 부동산처럼 취급하자는 전략이죠. But now, NVIDIA's AI factory platform is really an investable asset. This is a really great opportunity for us to build out the infrastructure, take advantage of an asset that is investable, long life, and productive. And with the partnerships that we have here, we can support a really broad ecosystem build out. 상가 건물 대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에 우량 기업이 장기 임차 계약을 맺어둔 상태라면 은행은 그 확정된 현금 흐름을 믿고 대출을 쉽게 내어줍니다. 앞서 설명한 기존 방식과 유사하죠. 그런데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건물은 어떨까요? 금융권은 해당 상권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예상임대 수익을 추정해 대출 규모를 산정합니다. 엔비디아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후자의 방식입니다. 확정된 대기업의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이 GPU 장비들이 향후 클라우드 시장에서 끌어들일 그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이제 금융권의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략에는 하나의 맹점이 존재합니다. 상가는 수십 년간 누적된 임대료와 캡레이트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GPU는 그렇지 않죠. 이제 몇 년 뒤에 새로운 세대의 칩이 나왔을 때 현재 이 칩이 얼만큼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혹은 고철로 전락할지 이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엔비디아가 꺼낸 카드가 바로 잔존가치 25% 보증입니다. GPU 감가상각에 대한 추정이 빗나가서 채권자가 손실을 보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그 손실의 최대 25%까지를 직접 메워주겠다는 조건입니다. 즉, 몇 년 쓴 GPU 값이 추정치보다 낮다면 그 차이를 일정 부분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25%가 무엇의 25%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딜 규모 기준인 건지 잔존 가치 기준인 건지에 따라 전혀 다른 숫자가 되겠죠. 어쨌든 구조는 분명합니다. 결국 과거 대출 구조에서 메타와 같은 빅테크의 신용이 있던 자리를 엔비디아 자신의 신용으로 대체한 셈인 것이죠. 이것이 지난 8월 10일 엔비디아가 월가 자산운용사 6곳과 맺은 5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 양해각서의 실체입니다. 이 금융사들이 GPU가 필요한 네오 클라우드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자주들은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매입하며 이 GPU 장비가 대출의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엔비디아가 GPU의 잔존 가치를 보증하죠. 궁극적으로 이는 엔비디아가 시장에 직접 막대한 유동성을 창출하고 공급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를 두고 AI의 중앙은행이 되려 한다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We're announcing 6 partnerships today. These partnerships are going to pull together independent long-term capital to fund and support AI infrastructure build-out. 하지만 이 발표 당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돈을 끌어오겠다는데 왜 주주들은 싫어했을까요?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순환 금융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제조사가 고객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거나 보증을 서고 고객은 그 자금으로 다시 제조사의 제품을 삽니다. 장부상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이는 공급자가 금융을 이용해 억지로 창출해낸 가공된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환 금융의 문제는 이러한 매출이 부채로 조달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담보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 곳이 흔들리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충격이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이 구조를 두고 빙글빙글 돈다고 표현하면서 엔비디아 공매도를 늘렸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이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자금은 엔비디아의 돈이 아니라 연기금과 보험사 등 자산 운용사들의 자금이며 이들이 각 프로젝트별로 현금 흐름과 가동률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순환 금융이 아니라고 말이죠. This is you kind of bringing other people from the outside to say these will be the partners that do this financing. You know, this really It's not, quite, and by the way, it's not NVIDIA's money that's coming up on this. That's right. This is all third-party, independent, long-term capital that all of my partners are going to go help us pull together. 그런데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 해명은 다소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자산 운용사들이 이 네오클라우드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GPU의 잔존 가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신뢰를 했다면 이 엔비디아의 이 GPU 잔존 가치에 대한 25% 후순위 보증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엔비디아의 보증이 이제 자산 운용사들의 투자에 영향을 줬다면 그 심사는 결국 엔비디아의 신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제 돈의 출처가 월가로 바뀌었을 뿐 그 돈을 끌어들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엔비디아에게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독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 우려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회계 처리의 시점 불일치 문제입니다. 엔비디아는 칩을 출하는 즉시 해당 판매 금액을 단기 매출로 인식합니다. 반면 MOU상의 잔존 가치를 보상해야 하는 리스크는 칩의 수명이 다해가는 수년 뒤에나 현실화됩니다. 즉, 실적의 호재는 지금 당장 장부에 화려하게 찍히지만 잠재적 리스크는 미래의 장부의 부채, 우발 채무로 보이지 않는 곳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려들이 심각한 이유는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전 분기 보고서 기준 엔비디아가 공시한 시설 리스 보증 총액은 약 35억 달러 수준인데요.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가 보증하려 하는 오픈 AI의 오하이오 데이터 센터 단일 한 건이 무려 2,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직전 분기 보고서 전체 리스 보증 총액의 71배에 달하는 규모죠. 이는 엔비디아의 연간 매출을 넘으며 또한 엔비디아 보유 현금의 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 협상 단계입니다. 무산될 수도 있죠.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확실한 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과거에 없던 그러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부담을 지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이러한 리스크가 깜깜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부담한다는 25%가 전체 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매각 시점에 남은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는 이제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트렌치 구조상 누가 먼저 손실을 입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은 아직 미지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러한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GPU 담보대출 과거에 있던 것 아니냐고 말이죠. 맞습니다. GPU 담보대출은 이미 2023년부터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코어위브가 H100 칩을 담보로 23억 달러를 조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현재 시장 전체의 GPU 담보대출 잔액은 이미 200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GPU 담보대출에는 양보될 수 없는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이제 누가 그 GPU를 쓸 것이냐, 어떠한 우량 기업이 우리한테 빌린 돈으로 사들 그 GPU를 계속 쓰면서 돈을 낼 것이냐, 그러한 장기 계약이 있냐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말이죠. 근데 현재 발표된 엔비디아의 MOU 방식은
이 핵심 조건인 장기 계약이 빠졌습니다. 대신 앞서 말한 대로 엔비디아의 잔존가치 지원이 이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조건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확정 계약은 돈이 들어온다는 걸 어느 정도 보장했습니다. 예로 메타가 5년간 임대료를 낸다는 계약서가 있다면 대출은 그 현금 흐름으로 갚아 나갈 수 있죠. 반면 현 엔비디아의 잔존가치 지원은 다릅니다.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차후 돈을 빌린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이때 담보 GPU 가격이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액 일부를 메우는 겁니다.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해 기존 GPU 담보에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현 방식은 못 갚았을 때 얼마나 건지느냐에 대한 보장인 겁니다. 다룬 위험이 다르죠. 못 갚을 확률 자체는 그대로 두고 못 갚았을 때 손실을 줄여주는 쪽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더욱 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낙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컴퓨팅 파워가 하나의 독립적인 인프라, 이 금융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전기나 아니면 도로처럼 그러한 독립적인 인프라로 진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대차대조표를 소모하는 대신에 연기금과 보험사의 거대 자본을 끌어들여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장악했던 시장의 독점 구조가 해체가 될 수도 있겠죠. Fundamentally, what's different about this industry and this way of doing computing is that the computer is now part of the infrastructure, like electricity, like the internet. And so you have to think about it like it's infrastructure and build it out accordingly. 반대로 비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신용 한도가 바닥을 드러내자 제조사가 직접 자기가 판매 보증을 하면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전형적인 벤더 파이낸싱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항상 지적하는 대로 감가상각이 극도로 빠른 기술 자산을 마치 변동성이 적은 상업용 부동산처럼 유동화함으로써 그 붕괴의 리스크를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으로 전가하고 있으니까요. 이 역시 논리적으로 타당한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댓글 하나하나 잘 읽고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